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두 번째 영역 큰 이제 과목이죠. 예. 이제 수학 교육 과정하고 교재 연구. 이제 기본적인 교재는 다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OT 자료 보시면 이제 뭐 1, 2, 3 보시면 되는데 4의 뭐 계획이 이제 이게 전체 큰 챕터로 6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론 실제 이렇게 두 개로 한 챕터당 나눠지면 한 12개가 되는데 이제 거기 위에 OT 자료에 4번에 보시면 이제 챕터 1, 2, 3 그러니까 수 연산부터 함수까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섞어놨죠. 1, 2, 3, 4, 5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올라가는 강좌 수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헷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수연산 대수함수가 좀 항상 해보면 양이 좀 뭐 이렇게 장수의 개념이 아니고 설명이라는 게 좀 많아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와 중요한 내용이 이제 5번이에요. 5번. OT 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이제 뭐 필수 연계 강좌, 지도서 특강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제 그 요게 뭐냐면 우리 그 중 1, 2, 3, 고 1 그러니까 왼쪽에 영역을 보시면 이제 1호 계정 기준으로 수, 연산, 문자화식, 함수, 확통, 기하. 이제 이게 중 1, 2, 3, 고 1이 가장 이제 수 교재 안에서도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출제되는 영역 교과서 뭐 2차 시험은 특히 여기서는 별로 고 1까지의 내용을 위주로 많이 이제 출제되는 그 영역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안에 있는 이제 내용책의 단원명, 말하자면 쉽게 이제 우리끼리 쉽게 단원명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필수 연계과정, 이제 지도서 특강, 이제 공부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 2월부터 쭉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1, 2월 할 때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뭐 많은 선생님들이 그거 어떻게 미리 듣냐, 뭐 듣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약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1, 2월이 끝나고.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영상 딱 클릭해서 아예 3월 이 강좌부터 처음 듣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자, 기본적으로 수교재 이 강의하고 그다음에 지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과서를 정리해 주는 그 특강하고 같은 강좌예요. 그래서 요 자체로 예를 들자면 요게 다 단원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좌가 올라갔을 때 그 강좌를 보시면 다 요 단원명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끊고 막 좀 이렇게 전신이 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학년께 한 6시간에서 8시간이면 이렇게 듣는 걸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조금 빨리 해서 하면은 더 빠르게도 듣죠. 왜냐면 그게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루를 뭐 넉넉하고 하루를 이제 아예 뭐 다른 수업이 없고 아무것도 안 나는 하루를 잡으면 한 학년을 들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 1하고 수학 2 요건 이제 선택이긴 해도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수 교재에서도 말하는 이제 미적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학 1하고 수학 2까지가 지도서 특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좌 수로 하면 아까 4개에다 6개잖아요. 중 1, 2, 3, 고 1에 수 1, 2 이렇게 따로따로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다 단원명이고, 그러니까 이 세부 단원으로 듣진 않죠. 최소한 이게 하나를, 이게 큰 단원이라고 치면 수열 하나지만 또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는 뭐 한 번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걸 연계해서 들어야 하는데 우선 앞에 것도 복습해야지, 뭐 이거 들어야지, 뭐 또 이것까지 막 이래서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5월로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5월이 이게 3, 4월 강좌인데 5월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또 내용학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수교재 강좌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게 요때 잘해 놓으면 이제 약간 한두 개 밀리는 개념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강의 듣고 뭐 설명을 듣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우리는 길게 딱 1년, 압축하면 한 10개월을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짜셔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뭐 일요일이다. 일요일을 잡아서 나는 뭐 중학교 1학년 거를 싹 하겠다 이렇게 하시던지 그다음에 또는 지금 우리 단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수연산 여기 문자화식 같은 경우는 뭐 대수에다 포함시켜도 돼요. 이 수교재 챕터로 보면 그다음에 함수는 함수고 이제 기하도 기하 들어가고 확통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게 미적 파트로 그냥 이 수교재가 챕터 6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파트로 넣어버리면 그 영역별로 그냥 해버린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5개니까 6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단원하고 맞춰서. 그럼 우리가 오늘 수교재에 이제 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냥 나는 어떤 분은 중1, 2, 3 학년을 무시하고 수연산으로 딱 가버리면서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수할 때 이제 두 번째 문자식을 하고 함수할 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은 다 우리는 뭐 계획을 더 잘 세우시니까 그 맞춰서 하라는 거죠. 다만 5월 되기 전에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신청을 해서 들으신 선생님은 어쩔 수가 없지만 1, 2월부터 쭉 오시는 선생님들은 한 열흘 정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미리 했으면 더 좋긴 좋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결론 꼭 같이 들어야 한다.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교과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이러는 거다 보니까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막 저런 교과서 하는 게 우리가 그걸 내가 뭘 그래? 나 아는 내용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도서 특강이 우리가 중학교에 이 내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거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먼저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임용이 되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학생이 이렇게 보는 시점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과 나중에 이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그걸 이제 설명하는 입장인데 그 설명하는 입장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1.5배 해놓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빨리빨리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재, 특강 정리 교재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딱 정리를 해놓으면 뭐 우리 이제 용어 설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고 용어 설명에 대해서는 출제도 되고 있고 하니까 결론은 이제 그걸 꼭 들어야 한다. 이거 아주 잔소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한 이 수연산이 첫 번째 우리 수교재에서 첫 번째 단원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학년별로 쫙 연결이 되는 거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학년 중1, 중2, 중3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면 뭐 중1에서 골라서 이 강좌 클릭해서 인강으로 하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냥 싹 듣고 싹 듣는 게 또 책도 학년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톡으로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그거라 그래요. 그 지도서가 이제 있잖아요, 다들. 근데 지도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한 지도서는 두산 걸로 정리를 해놓은 책이긴 해요. 제 지도서 특강 정리 교재가.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다른 지도서가 있고 뭐 또 지도서 두산 게 있는데 그냥 그걸로만 하겠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가장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서 효과를 크게 내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답은 뭐냐면 그 지도서하고 제가 정리한 지도서 정리 교재하고는 달라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지도서 안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사용 지도서잖아요. 그거를 다시 압축 정리해서 깔끔하게 알아야 할 것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교재 교재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 노트가 있잖아요. 정리 노트가 신놓은 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특강을 듣고 강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같은 아주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특강 교재를 가지고 필기도 하셔야 되고 빈칸 필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도서 있는 데다가 이제 뭐 밑줄을 치고 이렇게 공부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 틀리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
저는 이제 우리의 같은 방향과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꼭 참고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강조하자면, 웬만하면 뭐 애지간하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가장 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상 여기 수화연산 교수학습 이론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함수 단원, 대수 단원 늘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는 물론 신론도 그러고 저는 항상 이 강의할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우리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부생이라 이렇게 재미나게 공부를 하고 조금 이제 약간은 대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학문의 개념으로 수학도 내용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고 이럴 때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하는, 집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항상 강의 스타일 자체가 언제나 딱 틀을 정해놓죠. 그러니까 딱 그 틀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지금 틀이 뭐냐? 첫 번째 수연산이 큰 틀이에요. 아니, 물론 가장 큰 틀은 이제 수교재죠. 그 수연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이론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하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인데, 사실은 이 수교재 같은, 물론 신론도 그렇지만 수교재는 유독 더더군다나 사실 이게 곧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개념의 발생에 대해서 늘 나오고 정수 유리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대한 게 이게 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라 이렇게 항상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나 여기에 제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 알맹이 세세한 건 어차피 각자가 채워나갈 몫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틀, 오늘은 뭐다? 수연산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딱 끝나고 진도를 끝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연산에 해당하는 특강을 먼저 듣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별로 하려면 이제 다른 영역도 섞여 있으니까 아까 뭐 영역별로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미리 들어버리고, 이건 인강 선생님은 특히 이걸 약간 멈춰놓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아서 계획을 세우시지만 중요한 거는 요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가 그 특강을 듣고 하면 좋은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라 이제 좀 설명이 많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도를 나가다가 이 상황을 좀 보시고 선생님들이 집중하는 상황을 좀 보면서 강의 노트에다가는 이제 강의 노트는 이번에는 뭐 거의 더 좀 자세해요. 자세하긴 해도 요 1을 하고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예 챕터 1을 하고 정리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선 오늘은 요걸 좀 수연산 교수학습 이론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이제 교재에 3페이지를 피시고, 그죠? 자, 이론 이제 펴놓으시고 우선 큰 영역 4개를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4개를 한다. 예. 그리고 언제나 이제 수연산 뭐 대수 함수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의의가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가장 큰 그림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내용학 시험에 점수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 보실 때 배점이 많은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걸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교사용 지도서 보고 이렇게 대충 보고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적인 수화 연산의 학문적인 수학적인 내용을 정말 완벽히 습득한 전문적인 교사예요. 그렇죠?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위에 설명이 초등학교 자연수 분수 소수 뭐 밑줄 치셔도 되고요. 중학교 음수 무리수 그렇게만 밑줄 치시고 밑에 고등학교 복소수 개념 도입 이렇게 있잖아요. 초, 중,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한단 말이죠. 수 연산을. 아, 그래,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물론 그걸 강조하지 않고 사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지금은 크게 겉으로 막 거기 나와 있는 연산의 구조를 막 강조하지는 못하죠. 어려우니까. 하지만 지도는 해요. 그래서 수개념을 규정할 때 연산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연산의 구조. 거기까지는 밑줄 쳐놓을게요. 수개념을 규정할 때 연산의 구조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두 줄 띄고 보면 왜 덧셈 구조 보이죠? 그것도 밑줄 쳐놓을게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수체계 밑줄 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연산 또 밑줄 치고, 그 밑에 보면 대수적 구조. 그러니까 되게 지금 띄엄띄엄 밑줄 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애기들이 뭐 사탕 뭐 먹을 거 개수를 이렇게 하나 둘 세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라는 자체를 졸업할 때까지는 사실은 복소수라는 자체까지도 일단 다 이제 배우는 거죠. 예. 근데 수는 수대로 배우는 거지만 수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연산의 구조를 배워야 되는 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사치기 연산을 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크게 볼 때 대수적 구조라고 밑줄 쳐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단락으로 내려가서요. 연산의 구조로 정의되는 이와 같은 수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까지 밑줄을 쳐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애기들이 사탕, 빵 이런 개수를 세는 거에서는 그냥 세는 거예요. 세는 행동, 세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행동, 활동, 측정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건 사탕이 있고 먹을 게 있는 게 존재하는 거지만 수 1, 수 2, 수 3, 수 1, 2, 3 이건 존재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분필이 존재하고 사탕이 존재하는 거지 1이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상당히 추상적인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애기들이 뭘 세는 자체는 그냥 그 사탕이라는, 가장 그 관심사가 있는 사탕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었지만,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수 개념을 배운다는 건 추상화된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함수가 어려워, 뭐 미분적분이 어려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연결해 온 건 이 수예요. 그게 정말 역사가 더 깊은 건데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런 말 보이죠. 한 셋째 줄 띄고 보면 아라비아 3, 그쵸? 로마자 3, 한문 3, 한글 3, 한글 셋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나라별로 뭐 사용하는 이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애초에는요. 그죠? 예. 그 밑에 보면은 실제 상황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 밑줄 쳐놓을게요. 실제 상황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까지 밑줄을 치고 그 밑으로 가서 그렇게 개념의 형식화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엄밀성을 더욱 경고를 밑줄을 치고요. 개념의 형식화에서 엄밀성을 더욱 경고한다. 이렇게 화살표로 서로 연결을 해줄게요.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옆에 두 줄을 다 밑줄 칠게요.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물에서 추상적인 수 개념이 발상되어 나오는 과정이나 철학적 성격에 대해서 지나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며 형식화되어 있는 정의에서부터 수학적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까지 밑줄 쳐놓을게요. 이 수학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밑에 또 밑줄 칠게요. 그러나 옆에 수개념을 처음 하는 아동들에게는 간단하지 않다. 얘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사탕은 알지만, 그쵸? 예.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제 손가락 구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밑줄 치면서 넘어갈게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사탕이 없으면 몰라요. 2개인지 3개인지 아주 어린 아동들은. 그래서 4페이지로 왔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수 개념을 획득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줄 띄고 보시면서 새로운 개념이 학습될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 및 인지 구조를 수정 발전.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자연수, 중학교 가서 음수 배우고 막 이럴 때마다 혼란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발전한다. 이게 이제 애들이 막 뭐 음수할 때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까지 밑줄 칠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학습될 때마다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까지 밑줄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 인식론적 장애가 가장 잘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교사가부터 밑줄 칠게요. 교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 개념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까지 밑줄을 치시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아까 수화 연산 지도의 의의는 사실 뭐 거창하게 말하기를 떠나서 세부적으로만 우리가 본다고 해도, 그쵸? 이제 학습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수와 연산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으로 교사가 완벽히 이해해야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수 개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물건에서부터 사물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옛날 원시 시대도.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해갖고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좀 길어요. 여기가 4페이지부터 나오는 수개념의 발생 이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개념의 발생을 잘 우리가 터득을 해야 그게 잘 돼야 더 잘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사가. 그래서 수개념의 발생에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1번 볼게요. 수개념의 추상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가 상당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상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고도의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이런 이제 수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고 발전을 시켜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4페이지에 보면은 수는 추상화된 개념이다. 밑줄 쳐놓을게요. 수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추상화 이미 해버려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옆으로 가서 추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도 밑줄 쳐놓을게요. 추상적인 것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자, 추상 개념이란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출함으로 얻어지는 것. 밑줄 쳐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거기 뭐 희다, 하얀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하얀 뭐 우유, 하얀 빵, 뭐 하얀 뭐 많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산도 마찬가지죠. 어떤 구체물에 돌멩이 3, 사탕 3, 어떤 3 이 개념이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이 돌멩이의 속성이냐?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런 의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그 위에 파란색 점만 봐도 이미 여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보자마자 6 이게 떠오르죠. 6 이게 그냥 이미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옛날 기준으로 봐야 지금 밑에 말이 뭐 누구나 6을 떠올릴 것이다 막 이거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5페이지로 올라가서 그 좀 띄엄띄엄 해놨어요. 투 요렇게 좀 위치를 좀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도 이 습성이 하도 습관이 이미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 우린 이걸 보고 3을 또 떠올릴 수도 있어요. 쫙 6개를 6을 떠올리냐 3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이냐 3이냐 이렇게. 그럼 거기에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 다 같이 구술이라 그러고 뭐 책에 돌멩이라고 했으니까 돌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돌멩이 6이냐 3이냐 이런 것들이 돌멩이의 속성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막 고민했던 거죠. 역사적으로 수학자들 천재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갈게요. 역사적으로도 수 개념이 과연 어디에서 추상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논쟁거리까지 밑줄을 쳐놓을게요. 근데 옛날 이제 아주 오랜 예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논쟁을 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가 거기 수 개념이 사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인간의 의식이 그것을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화될 수 있는 것까지 밑줄을 치면서 뭔가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오른쪽에 좀 공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경험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 옆에다가 경험론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거죠. 또 다른 이들은 수를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니까 출발점으로 하는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있으면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해서 이제 그것도 또 묶어놓고 뭔가 오른쪽 어디론가 빼서 이제 그게 이제 관념론이에요. 물론 밑에 이제 주석에 달려는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과 이런 입장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도하는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큰 틀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수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 산술교수법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었다. 밑줄을 쳐놓을게요. 얘네들이. 너네는 어떻게 하고 너네는 어떻게 하고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그 다음 단락에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고 그것을 직관함으로 수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제가 사탕 얘기를 하지만 애기들한테 사탕을 통하여 수를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런 거 같은 것은 지금 말하자면 그 사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1번을 매길게요. 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다가 1번을 하고요. 아동들 거기부터 2번을 매길게요. 아동들에다 2번을 매기면서 아동들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하여 수 개념을 얻을 것.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물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1번 매기고 2번을 매겼잖아요. 이제 오른쪽에 뭔가 좀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물에 의한 방법. 사물에 의한 방법. 뭔가 어디 밑으로 쓰든 옆으로 쓰든 그렇게 써놓으실게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반면에 옆에 수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수란 정신적인 실제이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자연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 쫙 다 밑줄 치셔도 돼요. 반면에 옆에서부터 지금 생각까지 밑줄을 쳤죠. 이제 그럼 그게 기호에 의한 방법이죠. 단순히 기호를 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사물에 의한 방법, 기호에 의한 방법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나중에라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밑에 보고 위에 보고 이런 복잡하니까 책에다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 둘 다 뭐 너무나 저쪽에 치우쳐도 너무나 이쪽에 치우쳐도 이건 안 된다고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두 번째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에 기호에 의한 방법에서는 옆에 수 개념이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기호로만 학습될 가능성이 있고 밑줄. 그러니까 기호에 의한 방법을 이제 기호에 의한 방법을 뭐 밑줄을 치는 동글뱅이를 치시면서 이게 부작용이잖아요. 이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사물에 의한 방법에 동글뱅이를 치든지 밑줄을 치시고 학습자의 사고 활동이 사물이나 그림에 고착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기호에 의한 방법만 너무 하다 보면은 너무 그냥 이제 뜬구름 잡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물에 의한 방법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예, 거기 고착돼서 사탕 없으면 안 되고 빵 없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건 옛날 고려장 얘기고요. 지금 얘기는 이제 그 밑에 설명처럼 현대에 와서 수 개념이 전적으로 사물 자체에서 비롯된다거나 사물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밑줄 쳐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험과 밑줄 치면서 또 넘어갈게요. 경험과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상태로 숫자를 맹목적,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로 강조하는 학습 지도 방식이라면 기호에 의한 방법이 비판받는 바로 그 문제점에 관하여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까지 밑줄을 치고 또 옆으로 가서 또한 옆에서부터 밑줄 칠게요. 구체물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수동적인 관찰 정도에 그치는 학습 지도 방식이라면 사물에 의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잘 믹스시켜야 돼요. 예, 문제점의 해결이든 방향성이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은 구체적인 사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또한 경험과 무관한 인간의 정신 활동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짬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물에 의한 거냐 기호에 의한 거냐 이 자체를 짬뽕을 시켜야 되니까 그 밑에 보세요. 수 개념의 두 가지 원천이 기여하는 측면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까지 밑줄을 치시고 오른쪽에 가서 듀이하고 삐아제가 보이죠? 그걸 동글뱅이를 쳐놓을게요. 듀이하고 삐아제를 동글뱅이를 쳐놓을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수 개념의 추상화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두 가지로. 근데 그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게 결국 교수법으로 변질을 하다 보니까 이쪽 측면에서는 사물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돼. 이쪽 측면에서는 기호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전적인 관점이고 현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20세기 초에 이미 이제 이런 걸 갖다 짬뽕을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중심이 되는 사람이 듀이하고 삐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듀이 동글뱅이 삐아제 동글뱅이 치셨고 그 다음 단락에 듀이와 삐아제의 아이디어가 갖는 특징은 보이시죠? 예.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을 사물 자체로 보거나 인간의 정신만으로 보는 대신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밑줄을 쳐놓을게요. 수 개념에부터 보았다까지. 수 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이 아까 같이 이 극단적으로 이게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수 개념을 형성하는 데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이 각기 기여하는 다른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으로 내려갈게요. 수 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수 개념은 사물 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두 줄 밑줄 치시고 듀이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본 것. 그다음 그 밑에 활동을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활동. 그게 이제 활동 동글뱅이 치고 밑으로 가서 인간 외적인 사물 또는 상황과 인간 내적인 정신 활동 이걸 다 총망라해야 된다는 거죠. 뭐 막 이렇게 외적으로 물리적으로만 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큰 틀 안에서 지금 이 입장하고 자, 지금 이제 항상 그리고 이 수교제 할 때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줄을 놓지 말고 딱 집중을 할 때 지금 수개념의 발생 안에서 추상화의 큰 틀 안에서 이제 듀이하고 삐아제의 각자의 입장을 보는데 듀이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삐아제도 이제
그 마지막 줄 6페이지의 마지막 줄에서 오른쪽 넘어가면서 볼게요. 삐아제는 수개념과 같은 논리 수학적 개념은 넘어갔어요. 7페이지로. 사물의 속성을 추상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추상함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주장.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론에서 교수학습위원회에서 배웠던 삐아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추상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경험적 추상화, 반영적 추상화, 의사 경험적 추상화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사과 놓고 세는 거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밑줄을 닫히면 너무 구별이 안 되면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하는 데부터 두 줄이잖아요. 손으로 들어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 사물 자체의 속한 성질을 추상화해내는 과정. 그거를 이렇게 뭔가 묶을게요. 예. 약간 이렇게 묶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 추상화잖아요. 예. 경험적 추상화고 그 밑에 경험적 추상화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경험적 추상화를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서 올려도 되고 써도 되고 아무튼 간에 이걸 묶어서 경험적 추상화라는 걸 책을 이렇게 넘겨보실 때 티가 확 나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묶어야겠죠? 사물의 속성과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묶으면 이제 그게 반영적 추상화잖아요. 여전히 그 밑에 반영적 추상화를 동글뱅이 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를 표시해 놓으라 이 소리예요. 하셨으면 지금 삐아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삐아제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밑에 그 이제 반영적 추상화든 경험적 추상화 이러한 추상화 이제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논리 수학적 지식이 밑줄 칠게요.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 얻어지는 논리 수학적 지식은 경험적 추상화를 통한 물리적 지식에 비해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지식까지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삐아제 배울 때도 진정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반영적 추상화, 반성을 통한 반영적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만 지식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야 있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뭐 색깔 보면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보는 거는 뭐 경험적 추상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다른다 저렇게 다 여기 설명 있잖아요. 보는 조건이나 뭐 빛의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 색깔이 달라지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반영적 추상화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삐아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추상화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큰 고전적인 관점이 있지만 현대적인 관점으로 넘어올 때는 통합을 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삐아제하고 듀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듀이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듀이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는 데 있어서 단원이 이제 수개념의 원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개념의 원천으로 넘어오니까 7페이지 2번에 수개념의 원천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일단 두 사람의 입장이 기호에 의한 거냐 사물에 의한 거냐 이런 통합적인 개념으로 같이 보면서 그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위주로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에 지금 7페이지 2번에 이제 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앞에서 설명이 중첩이 되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활동의 산물이라면 하면서 두 번째 줄에 옆에 수개념을 발생하게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활동이면 뭔 활동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밑줄 치시고. 그것을 촉발시키고 지속 발달시키는 원천은 뭐야? 무엇인가? 거기까지 밑줄 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개념이 인간의 활동으로 발달을 했다면 뭐야? 활동이 뭐야 하는 거에 대한 답은 그 밑에 측정 활동. 측정 활동에 의해 수개념이 생겨나며 밑줄 칠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측정 활동.
근데 그 측정 활동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데 그거는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의 인식이 뭐야? 일단 우선 설명을 하는데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요렇게 해놓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줄은 쳐놓으시고 측정 활동은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자면 뭐 애기 아까 자꾸 사탕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계속 사탕 얘기를 하죠. 뭐 사탕이 막 여기 애기들 입장에서 큰 바구니 하나가 다 있어요. 그럼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막 엄마가 있성다고 먹지 말라는 소리다 아무것도 제한을 안 둬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이건 제가 설명하는 얘가 너무 좀 하위로 극단적인 설명이죠. 이해는 확 되시잖아요. 그러면 한계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으면 되잖아요.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개를. 근데 이제 막 아무리 사탕이 많이 있던지 간에 조금 있던지 간에 넌 딱 2개만 먹어야 돼라고 고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딸기 맛을 먹을까, 뭐 포도 맛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애기들조차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밑줄은 치지 마시고 7페이지에 지금 밑에 그 설명이 그런 거예요. 뭐 양을 고려하거나 측정할 이런 필요성이 없으면 이런 한계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아까 사탕은 너무 애기 기준으로 봤다면 우리가 이제 점점점 역사적으로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발달하는 수를 보면 집을 져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다 보면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나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농사를 지으려도 자연하고의 연결이 돼 있죠. 집을 지으려 그래도 모든 게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건 대단히 포괄적인 거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다 보니까 뭔가를 측정해야 되고 재야 되고 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가 더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8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뭐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되면 하면서 첫 번째 줄에 한계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목적에 맞게 수단을 조정하게 되는데 밑줄 쳐놓을게요. 조정까지. 한계 속에서 조정까지 밑줄을 치시고 이 과정에서 양에 관한 아이디어와 측정 활동이 발생까지 밑줄 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들어 이제 막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사탕보다는 약간 수준 높은 예죠. 막대기 가지고 놀다가 화살 만드는 목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목적이 화살이니까 뭐 여기 뭐 너무 크거나 작거나 안 되고 딱딱했거나 뭐 너무나 쉽게 혀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긴 걸 할까 짧은 걸 할까 어쩌까 저쩌까 이런 의식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한편 옆에 보면 측정 활동은 문제시되고 있는 전체량을 단위로 분해한 다음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량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밑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이때 얻게 되는 수는 전체량과 단위량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 즉 비가 된다까지 쭉 밑줄을 치시고 다시 이제 밑줄 친 거에서요. 측정 활동을 동글뱅이 치고요. 분해를 동글뱅이 치고요. 반복을 동글뱅이 치고요. 재구성을 동글뱅이 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나 막대기가 있어도 목적이 생기면 전체 뭐 큰 막대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쵸? 어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측정을 하겠죠. 얘가 이제 뭐 화살을 아니까 화살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단위를 정하는 거죠. 분해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이런 공식화된 단위가 아니라 지 단위, 만약에 얘라면 뭐 팔뚝 하나, 뭐 요만큼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면서 단지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큰 막대기, 내가 만드는 화살의 막대기,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그 밑에 뒤는 밑줄 칠게요.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며
그 과정은 변별과 관계짓기의 두 하위 조직을 포함한다. 밑줄을 쫙 치시고 변별 1번 매기면서 동글뱅이를 다시 치고요. 관계짓기의 2번을 매기면서 동글뱅이 쳐놓을게요. 자, 분별, 관계짓기, 분별, 관계짓기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따라올게요. 그 밑에도 이제 밑줄을 또 다 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묶으시던지 뭐 다른 색깔로 하시던지 그거는 뭐 편하게 하시고. 자, 거기서 이제는 어떤 세 개의 사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사탕이면 사탕, 이런 사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이 세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사탕 한 개, 사탕 한 개, 사탕 한 개 이렇게 독립적인 개별 하나하나로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개 한 덩어리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로 이제 인식 통합체, 여기 단일체라고 말하죠. 유니트하고 유니티 이렇게 표현하죠. 예. 단일체로 인식하는 걸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세 개 안에서의 개념은. 자, 근데 이제 아동에게 그 세 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너무 유사해서 변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3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세 사물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 강해서 전체로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3이라는 관념은 가질 수 없다.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딸기 맛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세 개가 이렇게 사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조금 어린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사과맛, 포도맛, 딸기맛 있어야 싸우는 거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별로 고민도 안 해요. 지네도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이거를 개별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한 단일체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너무 하나가 이따만한 거, 막 요따만한 거, 하나는 또 막대사탕 이렇게 다 모양도 달라, 맛도 달라 이런 걸 다 하나씩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기서 3이라는 걸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줄을 이제 칠게요. 자, 따라서 옆에부터 수개념의 발생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립되는 두 가지 활동, 변별과 관계짓기. 아까 우리 번호를 매겼지만 그 가로 옆에 분석과 종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별을 분석, 관계짓기를 종합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자, 그것의 상보적인 수행과 변증법적인 통합이 요구까지 밑줄을 칠게요. 그러니까는 사탕 있고 세 개 있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그 개념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가 그 밑에 달락으로 내려갔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거기 이제 이런 통합적인 입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어린 아동에게는 옆에 보면 어린 아동에게는부터 밑줄 칠게요.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는 직관이 아닐 수 있다. 그쵸? 예. 자, 그 밑에 아동들은 많은 나뭇잎이 달린 나무나 6개의 면을 가진 정육면체를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호한 전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뭐 나뭇가지에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나뭇가지로 많은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든 거야.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는 모호한 정확하게 뭐 나뭇잎이 뭐 501개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호한 전체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 그 밑에 볼게요. 아동에게 전체를 개별적인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의 과정이 결여. 아직 없다는 거죠, 분석이. 그 밑에 모호한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거나 구별되어 있는 개체를 통합된 관점에서 관계짓는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까지 밑줄.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미취학 아동들에게 암산을 시키고 연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속셈 뭐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계산은 빠를지 몰라도.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활동을 생략한 채 덧셈의 규칙을 암기한 거다나 사물의 단순한 지각에만 하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다 해서 9페이지 가서 보면은 아동의 건전한 반성적 사고를 저해하는 것. 그 밑줄 쳐놓을게요. 아동의 건전한 반성적 사고를 저해하는 것. 그게 이제 9페이지의 맨 첫 번째 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 개념이라는 거를 인식하기 전에 이런 충분한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슨 활동? 전체 부분 이런 모호한 모호한 전체를 부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키워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9페이지의 세 번째 띠의 두의가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관념의 발생과 기원에 관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구성적 활동의 방법이라는 산술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밑줄 칠게요. 자, 듀이하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측정 활동인데 측정 활동이 인간이 어디서 생겨난다? 한계 상황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데 아까 한계 상황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걸 통하여 학생들은 아직까지 이제 어떤 걸 분석하거나 막 이런 종합하거나 이런 거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그 산수 지도 방법이 뭐다? 그러면 구성적 활동의 방법이다. 그래서 듀이하면 구성적 활동의 방법이다. 이 생각을 중요한 얘기예요. 예. 거기 밑줄을 쳤지만 구성적 활동의 방법에 다시 박스를 치던지 동글뱅이를 쳐놓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한 두 사람의 듀이와 삐아제의 두 입장에서 되게 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산술교육의 역사에서 활동주의라는 새로운 전기를 밑줄 쳐놓을게요. 듀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삐아제 또한 이제 비슷한 방향, 그 베이스를 깔고 같이 주장이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약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런 거 있죠. 삐아제 조작적 구성주의 보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도 결국엔 이게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구성적 활동의 방법.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듀이가 설명하는 구성적 활동에 의한 산술 지도의 과정까지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산술 지도를 할 거냐? 그 과정이 뭐냐? 이 구성적 활동에 의해서 산술 지도를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는 게 이제 3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모호한 전체, 아까 그랬잖아요. 뭐 나뭇잎 이런 거를 다 부분적으로 못 본다. 우선 얘는 모호한 전체를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호한 전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나무가 왜 이렇게 커? 뭐가 많아? 뭐 이렇게. 두 번째, 그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로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한다면 이제 나무 잎사귀 하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요 잎사귀 안에 또 이렇게 작은 나뭇잎이 달려있는 뭐 한 덩어리를 볼 것인지 나름대로 정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단위죠, 단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의 과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 1, 2, 3단계로 하면 좀 약간 느낌이 우리도 지금 느낌이 안 오죠? 예,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볼게요. 자, 밑에 가서 첫 번째 단계는 있죠. 예. 측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대상 밑줄. 옆으로 가서 모호한 전체를 경험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무가 크구나 뭐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굳이 이제 뭐 그 나뭇잎 잎사귀를 다 세야 하는 상황이 막 얘하고 경쟁해야 되는 막 한계의식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빨리 세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뭔가 게임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막 발동을 하는 거죠. 하나도 이렇게 셀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겠죠. 그럼 이제 묶음으로 셀 것인가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일단 전체적인 모호한 전체를 인식하는 상황부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단계 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들 설명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제가 게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철수하고 영희가 둘이 나무를 인식했어요. 모호한 전체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빨리 세야 해 하니까 이제 뭔가를 단위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파악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 단위를 파악하는 게 이제 옆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 단위는 더 큰 전체를 구성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일체. 그러니까 여기 뭐 말이요, 뭐 어려운 말이에요. 뭐 특정하는 주체로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결정이 된다. 어쩌다 6개 뭐 어쩌고 막 말이 복잡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철수랑 영희는 나는 요렇게 한 묶음으로 요로 똑같이 생긴 애 요렇게 셀 거야 이러고. 만약에 이제 뭐 0이라 그러면 나는 짝수로 묶어야지. 둘, 넷.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세지 않아요? 둘, 넷, 여섯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밑에 이런 말이 보이죠. 뭘 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어디만 밑줄 치냐면요. 전적으로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있다를만 밑줄 칠게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나무를 이렇게 모호한 전체를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인식을 한 다음에 위기를 느껴요. 빨리 세야 되는데 그럼 단위를 정해야 되는데 단위를 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철수 맘대로 영희 맘대로예요. 근데 그냥 완전한 지 맘대로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약간 능동적인 관점, 활동 여기에 이제 의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나뭇잎 세는 게임을 철수하고 영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다면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처럼 2개씩 묶어서 세. 3개씩 묶어서 이렇게 내가 정해주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 설명하는 뒤가 잘못된 수개념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강하게 비판한 게 단위를 고정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단위 방법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다 그렇게 하죠.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다 하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죠. 언제 뭐 그렇게만은 할 수는 없죠. 다만 뒤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현대적인 수학 교육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좀 맛보게 해주자는, 경험을 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 단위 방법으로 확 넘어가 버리지 말고 그 전에 약간 경험을 시켜주자는 거죠. 어떻게 단위를 고정시키지 않고 지도를 하겠어요, 수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고정 단위 방법에 대한 설명도 밑줄은 쳐놓을게요. 개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별 사물을 단위로 고정하는 것. 이제 고정 단위 방법이 뭐야?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그 밑에 볼게요. 측정이라는 활동과 무관하게 사물 자체의 내재한 성질로 쭉 밑줄 칠게요. 사물 자체의 내재한 성질로 규정하는 관점에 근거하는 것. 특정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변별과 관계짓기라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 그죠? 좀 틀릴지언정, 예.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예. 자, 고정 단위 방법은 밑줄 치면서 넘어갈게요. 측정해야 할 전체량이 아닌 분리된 단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 과정이 생략된 것이며 동시에 출발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된 존재임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종합의 과정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나쁜 거죠. 고정 단위 방법은 지금 분별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종합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도 못하고 관계짓기도 못하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튼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같이 이제 여기서 나뭇잎 세기 게임을 만약에 한다면 철수나 영이나 모호한 전체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면 인식하는 순간, 인식하고 나서 내가 먼저 세야 되라면 단위를 만들고 싶은 욕구를 느껴야 되는데 그 단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고정 단위 방법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변별도 못하고 관계짓기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약간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적인 어떤 결정권을 줘야 하는데
그 다음 단락이 10페이지의 세 번째 단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신이 이제 정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철수는 어떤 뭐 어떻게 묶음을 정했다 치고 뭐 영희는 이제 나는 이게 요렇게 나눠서 해야지 이렇게 자기만 혼자 정한 거예요. 단위를. 이제 그렇게 했다면 자, 세 번째 단계 옆에 보세요.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하여 표현함으로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단계. 밑줄 쳐놓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 철수는 좀 이상하지만 요렇게 생긴 나무까지의 뭐 나무를 봤다 한 단위로 정했다 치고 영희는 요렇게 정한 거예요. 요걸 한 단위로.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묶어서 세고 얘는 요렇게 생긴 애를 다 이렇게 묶어서 세고 요렇게 각자의 단위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m를 3번 반복해서 한다라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조금 수치화 시킨 거죠. 1m 이런 식으로. 그럼 1m 3번이면 3m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아까 이제 그냥 나뭇가지로 아예 해버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한다면 이제 이렇게 아까 같지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각자가 전체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단위를 할 때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뭐 하나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철수가 뭐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러면 이제 또 영희는 뭐 예를 들어 요거를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3개를 하나의 단위로 각자 노란과 빨강을 따로 나뭇잎의 얘기로 한번 하고 지금 구슬로 다시 한번 본 건데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듀이 자체는 구성적 활동의 방법으로 산수를 지도하는 거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이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그쵸? 되게 이제 이게 중심에 서 있었고 되게 획기적인 거잖아요. 되게 새로우면서도. 예. 그런데 그럼 이걸 산수를 그래 알았어. 근데 그 구성적 활동의 방법으로 산수를 지도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게 이걸 어떻게 할 건데 해서 하는 게 지금 이야기한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처음에 모호한 전체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위의 필요성을 느껴. 그래서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조금 우리가 어디다 답안에다 그렇게 쓰진 않지만 이해를 할 때 나뭇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왜 지금 10쪽에 보면은 듀이의 산술 교수법은 있잖아요. 거기 밑줄을 칠게요. 수 개념을 처음부터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측정 활동을 통하여 반성되고 성장되는 것으로 지도해야 한다는데 핵심이 있다. 밑줄 칠게요. 이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되게 뭐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학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듀이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설명이 되게 많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수 개념의 조작적 구성이 이제 피아제의 입장이에요. 그걸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